부동산 PF 충격 대비용으로 대손 충당금 쌓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연체율 문제도 있죠. 또 지금 뭐 자영업자 부분, 요게 지금 가장 큰 뇌관은 요건데, 요거는 가장 위험한 뇌관이죠. 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연소득, 물론 자영업자들 이제 현금 결제하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소득에서 누락이 되긴 하겠지만 2천만 원이 안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자영업자 소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소득은 떨어졌는데 대출은 많이 늘어났고 그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최근 보시면 올해 동안에 그 주담대는 줄었어도 신용대출은 늘고 있다는 소리는 집 사는 건 아니더라도 진짜 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고, 그런데 지금 폐업하면은 전체적인 손실은 앞으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계속 끌고 가도 안 되겠지만 폐업비 내야 되고 대출 바로 갚아야 돼요.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은요 자영업자에게만 해주는 겁니다. 자영업 폐업하면은 즉시 갚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일단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연체율 자체는 앞으로 요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는 1금융보다는 2금융에 영향을 많이 주죠. 2금융권,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금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증권사, 보험사, 이런 쪽이 지금 PF에 많이 물렸는데, PF 같은 경우는 1금융에서 대손 충당금 쌓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 PF 문제도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생한답시고 정부에서 좀 시킨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적으로는 이쪽이 많이 위험한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부동산 전체적인 충격을 대비를 해야 되죠. 왜냐면은 PF 충격도 있지만 지금 현재 건설사 같은 경우 15.5% 정도가 지금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 기업은요 16%가 넘어갑니다. 한계 기업이. 한계 기업이 뭐예요? 한계 많은데 돈이 없죠. 계속 갚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위기를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PF 충격은 경제 위기에 비하면 솔직히 작은 거다. 자,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 다음에 2009년에 MB정부의 부양정책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났죠. 그리고 2010년부터 다시 하락세가 시작되고 나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금융권 충격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경제 충격이 오고 이게 금융권으로 번지고 이게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건설사들 이미 지금 건설사들 줄폐업한 데는 많아요. 줄폐업한 곳은 많은데, 자 보시면은 건설사 1분기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는 83건으로 전년 동기 44건에 2배에 달한다. 근데 종합건설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건설사들은 예를 들어서 철근만 다루는 데도 있고 시멘트만 다루는 것도 있고 뭐 인테리어만 다루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건설사, 종합건설사가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다루는 곳인데 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도 지금 줄폐업 중이죠. 그래서 지금 폐업 줄잇고 있는데 권리금 포기해도 안 나간다. 권리금 뭐예요? A 부동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도저히 못 해먹겠어. 거래가 더럽게 안 돼. 그래서 폐업을 하는데 여기 부동산 자리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찾고 오는 손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부동산 하겠다. 새로운 공인중개사에게 팔면은 내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가 물건지고 좋고 입지도 좋고 그러니까 막 권리금 아마 몇 천씩 주고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폐업하고 나가고 싶은데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계약기간은 남아있어서 계속 월세를 내야 되니까 다음 사람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포기하고 싶은데 권리금을 포기해도 안 들어와. 왜? 월세만큼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월세만큼 벌기 힘드니까 지금도 중개사들이 딱 가서 이야기하면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거는
지금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대요. 분위기 말고 무슨 근거가 있어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집을 투기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실수요로 사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 다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집을 투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될 경우 위험해지는데, 하반기에 역전세가 심해진다고 그랬어요. 역전세가 심해지면은 자금 손실이 날 것을 걱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가 그 주변에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다음에 내가 2년 뒤에 그때쯤에는 금리도 좀 떨어지고 전세가도 슬금슬금 올라가더라도 지금보다 올라갈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갭이 벌어진다는 소리는 내 다음에 사줄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부자만이 사줄 수가 있더라,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이 지금 들어갈 상황은 아니에요. 2030들만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샀던 주식이요, 10,000원에 샀어요. 오를 거라고 들었어. 이거 한 달 뒤에 15,000원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샀어. 근데 한 달 뒤에 얘가 7,000원이 돼요. 7,000원이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아, 나는 단타로 15,000원 먹고 빠지려고 그랬는데 이때부터 난 처음부터 장기 투자로 왔어. 근데 얘는 언젠간 15,000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7,000원까지 떨어졌으면 내가 빚내가지고 7,000원에 더 산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내가 지금 이만큼 손실이 났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더 수익으로 내겠다, 이거죠. 이러면 망하죠. 근데 지금 2030들이 도박같이 하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투자법이 있었다? 친구 투자법이 있었어요. 친구 투자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구가 손실 났다고 하면 그걸 산다. 그런 것처럼 지금 집에서 손실이 많이 났어요. 코로나 때 산 사람들 지금 아무리 지금 뭐 조금 반등했다 뭐 하더라도 뭐 진짜 막 강남 이런 데를 그 영끌족들이 막 사진 않았을 거고, 내가 샀던 가격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한 채라도 더 사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서 더 이거 사고, 이 시기에 더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돼요. 내가 그만큼 손실난 걸 메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도박같이 투자하고 있다고 한 거고, 그래서 보시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게, 뭐 상황이 주식보다 낫다, 뭐 상황이 코인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그나마 나은 건요, 부동산은 단타가 안 되잖아요. 단타가 안 되니까 뇌가 막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중독으로 막 심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죠. 큰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 채 사기도 힘들고.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뇌를 분석해 보니까 도박 중독자들이랑 똑같은 곳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왜? 한 번에 큰 돈을 노리니까. 도박이랑 똑같아요. 도박은 운이죠. 주식과 코인도 운이에요. 왜 운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진짜 얼마나 하셨는데. 코인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파악해 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거는 미래의 화폐가 될 거니까 돈이 오른다. 주식 같은 경우도 요거는 기업 가치나 뭐 이런 거 따져볼 줄도 모르고, 요거는 나중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오른다.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여행 풀리니까 여행주 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한 가지만 보고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람들 처음에 꼬드길 때는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오른다, 이거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GTX 들어오니까 오른다. GTX 막상 들어와서 얼마나 이용할까요? GTX의 선 버전이 그거예요. GTX B노선 있죠? B노선이 아니고 A노선 있죠? A노선에 그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게 동탄에서 수서까지 연결되는 SRT입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연결되는 SRT 얼마나 이용하느냐? 출근 시간에 좌석이 한 10%밖에 안 차 있대요. 즉 서울 출퇴근으로 SRT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GTX는 될까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분석할 생각을 하지 않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잠시만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서울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집이 다 부서지고 요게 이제 재건축 활성화가 되겠죠? 재건축 활성화 되니까 오른다. 서울에 전쟁이 났다. 서울 아파트는 미사일 맞아도 멀쩡해서 오른다. 핵폭격이 된다. 청정핵으로 둔갑해서 오른다. 세계 대공황이 온다. 세계의 자본들이 세계 최고 안전자산인 서울 부동산으로 몰림으로 오른다. 금리 하락, 유동성 확대로 오른다. 금리 상승, 경제가 좋다는 말이므로 오른다. 이거 누가 자꾸 생각이 나죠? 네?
규제 강화. 앞으로 사람들이 못 살 것 같아서 미리 사니까 오른다. 규제 완화. 투자자가 증가해서 오른다. 많이 보던 멘트죠. 공급 증가. 인프라가 개선되니까 오른다. 공급 부족. 집이 적으니까 오른다. 경기 호황. 돈이 많아서 오른다. 경기 불황. 실물 자산에 돈이 몰려서 오른다. 인구 증가. 집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오른다. 인구 감소. 서울에 사람들이 몰려서 오른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장난질 같더라도 요 밑에는 다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뭐라 그래요? 안전자산인 서울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요. 세계 경제가 이 모양인데. 서울의 인프라가 망가지면요? 서울의 인프라가 망가지면은 새롭게 인프라를 구성돼가지고 더 좋은 도시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른다. 이러겠죠? 뭐라 그래요? 강남 아파트는 굉장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요. 오른대요. 근데 강남 아파트가 뉴욕보다 더 비싼데도 뉴욕 아파트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강남 아파트는 오른대요. 요 밑은 장난 같긴 한데, 자, 요거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 듣는 이야기죠. 요거는 많은 그 연골오족들이 했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급 부족할 때 오른다고 하는 것들, 이거 되게 많이 썼던 거죠. 그 다음에 경기 호황, 경기 불황 이런 거, 인구 증가, 인구 감소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뉴욕보다 그냥 비싼 것도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집값 거품 한참 심할 때 10억으로 살 수 있는 집 크기 했을 때 강남이 뉴욕의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오른다. 그러다가 크게 당하는 거죠. 과거 글로벌 금융위 때 저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다 사라지고, 저기 부동산 교수들, 그 다음에 부동산 연구원 직원들, 주사년, 건사년 이런 곳들, 그 대한주택협회였나요? 건설협회였나? 순간 헷갈리는데 거기에 사람들, 그 다음에 은행 전문가들 말고 업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한 명 남았어. 선글라스 쓰고 나오시는 그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부동산 PF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부동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부동산 거품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실물 경기가 죽었어요. 요 부분이 해결이 안 돼요. 부동산이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집값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거지같이 되는 거예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부동산이 유지되면 잃어버린 30년 이상 가죠. 인구는 개박살 나고 근처에 뭐 다른 나라들한테 엄청 역전을 당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충격이 와서 디레버리징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정상화가 되는 거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은행권에서 왜 대비를 하고 있느냐? 충격 대비예요. 지금 경제 충격이 올 수가 있고 부동산 충격이 올 수가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3대 리스크를 뭐라고 그랬어요? 역전세 리스크, 역전세 리스크로 인한 주택 리스크, 그 다음에 자영업자 문제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부동산 PF 리스크. 셋 다 부동산이 찍었어요. 셋 다 부동산.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굉장한 위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업자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보면서 투자라는 사람들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고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부분만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